가나미를 찾아주셔서 고마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조선 중기 한양에서 멀지 않은 산골 마을에 강무라는 28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강무는 대대로 무관을 배출하던 명문 무가의 외아들이었으나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차명을 당하면서 집안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다행히 강무는 당시 15 어린 나이였기에 목숨만은 건졌으나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천민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어머니마저 그 충격으로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셨고 강무는 홀로 산속에 움막을 짓고 살아야 했습니다. 한때는 무예의 천재로 불리며 묵과에 장원급제할 것이라던 청년이었으나 이제는 나무를 해다 팔며 근근히 살아가는 천민 나무꾼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강무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이면 일어나 검술을 연마했습니다. 아버지, 언젠가 반드시 누명을 벗겨드리겠나이다. 강무는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매일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음모에 휘말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한낱 천민이 된 강무에게는 진실을 밝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13년이 흘렀습니다. 강무는 어느덧 28이 되었습니다. 얼굴은 거칠어졌으나 무예만큼은 더욱 정진했습니다. 산속에서 혼자 검을 휘두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강무는 장터에 나무를 팔러 갔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고깃집 앞에서 한 젊은 여인이 노비 여럿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저년을 잡아라. 도망치면 안 된다. 여인은 필사적으로 달아났으나 골목에 막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강무는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비록 천민이 되었어도 무인의 피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잠깐 무슨 일이오? 강무가 여인 앞을 막아섰습니다. 노비 하나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비켜라 상거사. 이건 우리 대감댁일이다. 여인을 괴롭히는 것은 옳지 못하오. 감히. 노비가 몽둥이를 휘둘렀으나 강무는 가볍게 피하며 노비의 손목을 잡아 꺾었습니다. 나머지 노비들도 덤벼들었으나 강무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순식간에 노비들은 모두 땅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어서 도망치시오. 강무가 여인에게 소리쳤습니다. 여인은 잠시 강무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 강무는 여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달빛처럼 창백하고 이슬처럼 맑은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후 강무가 산속 움막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인은 다친 다리를 절뚝이며 숲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아니, 부인. 강무가 놀라 달려갔습니다. 여인은 강무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인이시군요. 다시 만나 뵙게 되다니. 다치셨습니까? 발을 헛디뎌서 삐었습니다. 길을 잃었는데 해가 저물어 걱정이었습니다. 강무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 움막이 가까우니 거기서 하룻밤 묵어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초라하지만 비는 피할 수 있습니다. 여인은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움막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바람이 들어오고 지붕은 낮았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누추하지만 들어오시죠. 강무는 여인을 안으로 안내하고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캐온 약초를 찧어 여인의 발목에 발라주었습니다. 아파도 참으시오. 괜찮습니다. 여인은 인상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강무는 그런 여인이 범상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보통 양반가 규수라면 이런 상황에서 비명을 질렀을 것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오? 도하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이름이십니다. 저는 강무라 합니다. 강무. 강한 무인이라는 뜻인가요? 그저 이름일 뿐입니다. 이제 저는 무인도 아니고 그저 나무꾼입니다. 도하는 강무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옷은 남루했으나 자세가 반듯했고 말투는 정중했습니다. 손은 거칠었으나 움직임은 우아했습니다. 나무꾼치고는 무예가 대단하시던데요. 어릴 적에 조금 배웠습니다. 강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밝힐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하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작은 움막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강무는 밖에서 자겠다고 했으나 도화가 만류했습니다. 은인께서 밖에서 주무시면 제가 편히 잘 수 없습니다. 안에 계시되 저쪽 구석에 계십시오. 강무는 고개를 끄덕이고 한쪽 구석에 자리를 폈습니다. 작은 움막이었기에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가까웠습니다. 도화 부인. 예. 장터에서 왜 쫓기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도화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도망친 종입니다. 종이라고요? 강무는 놀랐습니다. 도화의 말투나 몸가짐은 절대 종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대감댁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곳에서 견딜 수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도화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강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고통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걱정 마시오. 여기는 깊은 산속이라 아무도 찾지 못할 것이오. 고맙습니다, 은인. 사실 도화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도화는 종이 아니었습니다. 도화의 진짜 이름은 윤도화, 좌의정 윤상문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윤상문은 청렴결백한 관리로 명성이 높았으나 정적들의 모함으로 영모에 연루되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국문을 받던 윤상문은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옥사했습니다. 윤도화는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리기 전 충복이었던 늙은 종의 도움으로 도망쳤습니다. 관가에서는 윤도화를 잡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역적에 따른 관노비로 보내지거나 더 심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화는 신분을 숨기고 떠돌아다녔습니다. 며칠 전 한 대감댁에서 몸을 숨기고 있었는데 들키는 바람에 쫓기게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도화의 발목은 많이 나아져 있었습니다. 강무가 발라준 약초가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가보셔야겠습니까? 강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도화가 떠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13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도화도 머뭇거렸습니다. 사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제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시오. 며칠만 이곳에 머물러도 될까요? 몸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합니다. 강무는 기쁜 마음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원하시는 만큼 계시오. 그렇게 도화는 강무의 움막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머물 생각이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강무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나무를 했고 도화는 움막을 깨끗이 정리하고 간단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작은 불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강무 낭구는 무예를 어디서 배우셨나요?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무관이셨습니다. 그럼 왜 나무꾼이 되신 거죠? 강무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영모에 연루되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저는 천민으로 강등되었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도화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셨습니다. 누군가의 음모였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도화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실은. 도화는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아직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강무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 관가에 고발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부인도 무슨 사연이 있으신 것 같군요. 괜찮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으시면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강무의 배려에 도화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강무는 도화에게 검술을 가르쳐 주었고 도화는 강무에게 시를 읊어주었습니다. 도화 부인은 시를 참 잘 아시는군요. 어릴 적에 배웠습니다. 종이었다고 하셨는데 종이 어떻게 시를 배웁니까? 도화는 당황했습니다.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원래 양반가의 서녀였습니다. 그러다 집안이 몰락해서 종으로 팔린 것입니다. 거짓말 위에 또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도화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화 부인. 예. 제가 감히 여쭙겠습니다. 부인은 앞으로 어찌하실 생각이십니까? 도화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아무 계획도 없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강문은 용기를 냈습니다. 제 옆에 머물러 주시겠습니까? 비록 이 움막은 초라하지만 제가 평생 부인을 지키겠습니다. 도화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강무가 청혼을 한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그것도 제대로 된 혼례도 없이. 신분이 무슨 상관입니까? 제 눈에는 부인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입니다. 도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양반가의 교수로 자랐지만 이렇게 진심 어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종입니다. 도망친 종과 함께 계시면 낭군께서 위험해집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부인만 제 곁에 있어 주신다면. 도화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강문 낭군, 제게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시오. 저는 종이 아닙니다. 저는 윤도화, 역적으로 몰린 좌의정 윤상문의 딸입니다. 강문은 깜짝 놀랐습니다. 윤상문의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청렴한 관리로 유명했는데 억울하게 역모에 연루되어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좌의정의 따님이라니. 두려우시죠? 저와 함께 있으면 낭군도 역적의 일당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떠나겠습니다. 도화가 일어서려 하자 강무가 도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디로 가시려는 겁니까?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낭군께 폐를 끼칠 수는 없습니다. 부인, 저도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강무는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혔습니다. 명문 무가의 아들이었으나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천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같은 처지였습니다. 억울하게 역적의 자식이 되어 숨어 살아야 하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살아갑시다. 서로를 의지하며.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부인이 제 곁에 있어 주신다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세상은 냉혹했지만 서로가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간소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하객도 없고 음식도 없었지만 달빛 아래서 서로에게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강문왕군,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도화, 평생 부인만을 지키겠습니다. 두 사람의 행복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강문은 나무를 팔아 생계를 꾸렸고 도화는 움막을 집처럼 꾸몄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포졸들이 산속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역적 윤상문의 딸이 이 근처에 숨어 있다는 제보가 있다. 샅샅이 뒤져라. 강문은 긴장했습니다. 도화를 숨겨야 했습니다. 도화, 이리 오시오. 빨리. 강문은 움막 뒤편에 있는 작은 동굴로 도화를 안내했습니다. 여기 숨어 계시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낭군, 위험합니다. 함께 도망칩시다. 안 됩니다. 도망치면 의심만 받습니다. 걱정 마시오. 강문은 도화를 동굴에 숨기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포졸들이 움막 앞에 섰습니다. 너는 누구냐? 소인은 이곳에서 나무를 하며 사는 천민입니다. 이 근처에서 수상한 여인을 보지 못했느냐? 아니옵니다. 이 깊은 산속에 누가 오겠습니까? 포졸 하나가 움막 안을 뒤졌습니다. 다행히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놈아, 만약 수상한 여인을 보면 즉시 관가에 알려라. 알겠느냐? 예, 분명히 그리하겠나이다. 포졸들이 떠나고 한참 후에야 강문은 도화를 불렀습니다. 부인,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도화는 떨리는 몸으로 나왔습니다. 낭군, 이제 어찌해야 할까요? 제 때문에 낭군마저 위험해지겠습니다. 걱정 마시오. 제가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강무도 걱정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언젠가 들킬 것이 분명했습니다. 며칠 후 강무는 옛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무관 시절 함께 무예를 배웠던 석준이었습니다. 석준은 다행히 아버지가 역모에 연루되지 않아 지금은 작은 벼슬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무,
오랜만이구나. 석준, 잘 지냈느냐? 그래, 자네는 어찌 지내는가? 소문을 들었네. 참으로 안 됐네. 강문은 석준에게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도하의 일, 그리고 관가에서 찾고 있다는 것까지. 석준, 자네에게 부탁이 있네. 윤상문 대감의 사건 기록을 볼 수 있겠는가? 그건 왜? 윤 대감이 정말 역적이었는지 알고 싶네. 혹시 우리 아버지처럼 억울한 누명이 아닐까 싶어서. 석준은 고민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알겠네. 자네를 위해서라면 해보겠네. 며칠 후 석준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강무, 큰일이네. 무슨 일인가? 윤상문 대감의 사건을 조사해봤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 증거도 없이 고문만으로 자백을 받았고 증인이라는 자들도 모두 나중에 행방불명되었네. 그럼 누군가의 음모일 가능성이 높네. 그리고 자네 아버지 사건도 마찬가지야. 둘 다 같은 사람이 조사를 주도했네. 누구인가? 우의정 김홍탁이라는 자일세. 이 자는 권력욕이 강하기로 유명하지. 아마 정적들을 제거하려고 역모를 조작한 것 같네. 강문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버지도 도하의 아버지도 모두 김홍탁의 희생양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증거를 찾아야 하네. 김홍탁의 죄를 밝힐 증거를. 강무와 석준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홍탁의 집에 몰래 들어가 증거를 찾기로 한 것입니다. 보름 후 달이 없는 깜깜한 밤, 강무는 검은 옷을 입고 김홍탁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13년간 갈고 닦은 무예가 빛을 발할 때였습니다. 담을 넘어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호위 무사들이 곳곳에 있었으나 강무는 귀신처럼 피해 다녔습니다. 사랑채에 도착했습니다. 석준의 정보에 따르면 김홍탁은 중요한 문서를 사랑채에 보관한다고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 서류를 뒤졌습니다. 얼마 후 서랍 깊숙한 곳에서 문서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역모 조작 계획서. 강무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김홍탁이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문서에는 윤상문과 강무의 아버지를 포함한 여러 관리들을 역모로 몰아 제거하는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아버지들의 누명을 벗길 수 있었습니다. 강무는 문서를 품에 넣고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마당을 지나던 중 순찰 중이던 무사와 마주쳤습니다. 누구냐? 강무는 재빨리 무사를 제압했으나 소동의 다른 무사들이 몰려왔습니다. 도적이다. 잡아라. 강무는 담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무사들이 뒤쫓았으나 강무의 몸놀림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겨우 추격을 따돌린 강무는 석준에게 달려갔습니다. 석준. 증거를 찾았네. 정말인가? 두 사람은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걸 임금님께 직소해야 하네. 하지만 어떻게? 우리는 죄인의 자식들인데. 석준이 말했습니다. 내게 방법이 있네. 내 스승님이 대사헌이시거든. 스승님께서 도와주실 거네. 며칠 후 석준의 스승인 대사헌이 임금에게 이 사실을 아뢰었습니다. 임금은 크게 놀라 즉시 김홍탁을 잡아들이라 명했습니다. 김홍탁은 국문을 받았고 결국 모든 죄를 자백했습니다. 윤상문, 강무의 아버지를 포함한 여러 충신들을 음해하여 죽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임금은 크게 노하여 김홍탁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충신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강무와 도하는 갑자기 역적의 자식에서 충신의 자식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임금은 강무에게 벼슬을 내렸고 도하에게는 정렬 부인의 칭호를 내렸습니다. 강무 경의 충성과 무예를 높이 사무가 급제한 것으로 인정하고 훈련원 주부에 임명하노라. 황공하옵니다, 전하. 강무와 도하는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몰수되었던 재산도 돌려받았습니다. 움막에서 나무꾼으로 살던 두 사람은 이제 떳떳한 양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않았습니다. 강무는 청렴한 무관으로, 도하는 자선을 베푸는 부인으로 살았습니다. 특히 도하는 억울하게 죄인이 된 사람들의 가족을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몇 년 후 두 사람에게 아들과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의로움을 뜻하는 의, 딸의 이름은 진실을 뜻하는 진이라 지었습니다. 어느 봄날 강무와 도화는 아이들을 데리고 옛날 살던 산속 움막을 찾아갔습니다. 움막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낭군, 이곳에서의 시간들이 그립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부인.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 여기가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처음 만난 곳이에요? 아들 의가 물었습니다. 그렇단다. 여기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지. 가난했어도 행복하셨어요? 그럼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단다. 진정한 행복은 재산이나 신분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온단다. 도화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위해 용기를 내는 것도 중요하단다. 아버지께서는 억울함을 참지 않고 진실을 밝혀내셨지.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무는 움막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도화를 만나지 못했다면, 만약 진실을 밝히려는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때때로 불공평하고 잔인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날 밤 강무는 도화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낭군. 가장 어둡던 시절에 빛이 되어주셨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13년 전 움막에서 처음 함께 밤을 보냈던 그날처럼. 세월이 흘러 강무는 높은 무관이 되었고 도화는 존경받는 양반 부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강무는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는 무관이 되었고 도화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자선가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아들 의는 아버지처럼 무관이 되어 나라를 지켰고 딸 진은 어머니처럼 자선사업에 힘썼습니다. 강무가 60세가 되던 해 임금은 강무의 공로를 인정하여 정의품 벼슬을 내렸습니다. 천민이었던 소년이 이제는 나라의 중신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강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벼슬이 아니라 도화와 함께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백발이 된 강무와 도화는 마당에 앉아 달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인,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하시오? 물론이지요. 제가 쫓기고 있을 때 낭군께서 구해주셨지요. 그때 부인을 처음 봤을 때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낭군의 눈빛이 너무 맑고 진실해서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움막에서 처음 밤을 보낼 때는 너무 떨렸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낭군은 신사셨어요. 부인을 사랑하게 된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도 그때부터 낭군을 사랑했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온기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부인, 다음 생에도 꼭 만나서 함께 합시다. 그럼요, 낭군.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영원히 함께해요. 달빛 아래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강무와 도화는 평생을 사랑하며 살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가난과 억울함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사랑했던 두 사람. 불의에 맞서 용기를 냈던 두 사람. 성공한 후에도 초심을 잃지 않았던 두 사람. 그들의 이야기는 조선시대 최고의 사랑 이야기 중 하나로 기억되었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